인터뷰. 오늘은 박두남 원장님 치과 의를 만나보겠습니다. 누가 보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유티나무 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과에 대해서 상식으로 조금 알 수 있는 걸 간단하게 빨리 캐치해가지고 쭉쭉 질문하겠습니다. 박두남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저는 그 구리의 서울 본치과라고 하는 치과를 개원한 박두남이고요. 네, 개원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경력은 한 20년 가까이 되는 치과 의사입니다. 이제 요즘 진학철이 돼가지고 제가 네. 또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이 진학생들한테 이제 왜 의사가 되느냐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계기가 저는 의사 집안이셨나요? 혹시?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던데. 아니요, 그런 집안은 아니고 되게 평범하고요. 제가 이제 원래는 치과대학을 2번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2번째라 하시면? 예,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 시작을 하자 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직업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를 할까. 일반 회사 들어가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전문 직종이 좋겠다 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치과 의사 정도면 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솔직해서 좋습니다. 포부는 없고 그냥 하다 보니 했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전공이 하시고 이제 의사 나중에 쭉 하시다 보면 이게 나랑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표현은 좀 그런데 목공소 비슷한 거잖아요. 그쵸. 도구는 거의 많이 비슷하잖아요. 하니까. 손으로 많이 하니까. 근데 이게 아이들이 이제 진학을 할 때 이게 자기 손이 잘 안 익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치과가 안 맞는 애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 왜냐면 들어갔다 적성이 안 맞으면 또 나오면 그것도 안 맞으니까 그런 어떤 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진학할 땐 좋을 것 같아요. 손이 느려서 진학을 포기하는 거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의학이기도 하지만 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손 기술적인 게 결합이 돼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과를 가게 되면은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은 뭐 탑 클래스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정 정도까지는 저는 그 손기술 때문에 뭐 포기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다. 예,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좀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런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요즘 이제 AI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체하는 것 중에 무슨 뭐 판사,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게 의사들이 하는 일을 좀 대체를 할 거다, 이제 이런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 굉장히 뛰어난데, 근데 그게 사람하고 교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남아있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치과 의사도 그렇고 사람을 다루는 거라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 그렇게 이제 뭐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보람도 찾는 직업으로는 AI 시대 이후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네,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치과를 워낙 잘 아는 다른 과에 비해서 정말 안 오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일반 내과 같은 경우는 감기 걸리거나 뭐하고 요즘에는 좀 뭐 손도 많이 씻고 해서 잘 안 가는 게 있는데 치과가 이제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의사는 또
이건 못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치과 진료를 하더라도. 근데 원장님께서는 제가 주소 듣기에는 뭐 이거저거 다 하셨다는 걸 내가 듣긴 했는데 그 커리어 그러니까 자기가 해오신 걸 좀 얘기해 주시면 그 치육과 분류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네. 그 이제 이게 이제 양방이라고 하죠. 의과랑 좀 비교를 하면 의과는 그 과목이 세분화가 좀 확실하게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내과, 외과 대체적으로 이제 칼을 대면 외과고 칼을 대지 않고 약이나 이제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내과가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그 전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류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타당하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있는데 산부인과를 내과에서 산부인과 업무를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실한 이제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치과도 그런 식으로 과가 분류가 돼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치주과다라고 그러면 스케일링을 하거나 뭐 치주 치료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보존과다 그러면 충치 치료를 하는 것 대표적으로. 그런데 치과는 실제로 진료를 할 때 어떤 한 치아가 충치도 있고 그 다음에 치주염도 있고 그러면은 환자가 그 치료를 과를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치과 진료 그렇죠. 자체가. 예. 그래서 실제로는 과가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적으로 진료를 하는 게 치과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가 뭐 암 같은 게 생겨요. 입안에도. 예. 그러면 그럴 때는 구강외과라는 데를 가서 이제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사실 빈도가 높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거를 수련을 하기는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대부분 다 해요. 개원하고 있는 치과 의사들은 네. 그런 거를 대부분 다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대학병원 이런 상급 의료기관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의뢰를 드리게 되고요. 저는 일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전공을 해서 꼭 그거를 해야 될 그런 법적 의무 조항은 없어요. 저는 이제 뭐 보존을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반의로 졸업을 해서 전문의 자격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그런 부분을 오랫동안 임상을 하게 되면 이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보존과를 수련하셨던 선생님도 보존과 그 부분만 이제 수련이 되는 거지 실제로 나오게 되면은 다 하거든요. 임플란트도 하고 뭐 배워서 교정도 하고. 조금 뭐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지금은 거의 멀티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어디는 뭐 발치를 못하고 어디는 교정을 못하고 뭐 그런 얘기 얼핏 들었었거든요. 한 12년 전,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뭐냐면 교정과 발치는 이제 그 약간 분야가 다르니까 그 선생님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험성이나 뭐 그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사후 치료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때문에. 교정은 조금 따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본인이 진료하고 있는 이 분야로도 충분히 나는 이 부분만 커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정을 안 하는 거고 발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도가 높으니까 안 하고 어려운 거는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실력이 아니고 그냥 그런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게 실력에서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쵸. 안 하신다고. 그렇죠. 아,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이제 다음으로는 아이들 이제 순서대로 쭉 가다 보면 아이들 키울 때 이제 유치 빠지고 막 이제 그 새엄마들이 이제 새엄마라니까 이상하네. 그 새댁들이. 네, 새댁들이. 예, 그 궁금해할 것 같은 거 몇 개 여쭤볼게요. 네. 일단 유치 빠지는 시기. 저 애가 둘인데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처음에는 이제 아기가 치아가 없다가 나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아랫니부터 이렇게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치가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유치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요거는 나이가 이제 만 나이예요. 아니죠. 만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죠. 네.
그러니까 헷갈린다. 뭐 서구 나이, 막. 서구 나이로, 서구 나이로. 예, 한 3살 정도쯤 되면 유치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뒤부터 영구치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한 3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영구치가 나온다는 거죠? 아니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3살 정도까지 유치가 이제 다 올라오고 나서 유치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을 하면 한 3년 동안 6살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갈이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를 가는 거죠. 아까 질문하신 거. 그때부터 이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6살부터 보통은 한 11살에서 12살? 그러니까 6학년에서 한 중학교 1, 2학년? 조금 늦게까지 가는 친구도 있고 일찍 가는 친구도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일을 갈기를 시작을 해요. 예. 그 생각보다 그쵸. 늦네요. 사람마다 이제 타입이 다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구치가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애도 마찬가지지만 주변에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나이대가 있으신 분은 별로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20살 초반 이런 애들이 지금 보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제가 물어보고 그러면 그 영구치가 안 나온다는 게 이갈이를 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후속 영구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통계적으로 요즘 많아졌는지는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뭐 최근에 더 많아졌다든가 그런 뭐 그거를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주변에만 많은 거죠. 아니 근데 그렇지는 않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관심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치아 개수를 이렇게 다 세알린다거나 우리가 클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일을 갈 때부터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한두 개 없어도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틈이 있다거나 좀 그런 거지. 그래서 요즘은 아마 그게 인식이 돼서 좀 많다고 느낄 수 있어요. 원래 있었는데 모르고 그냥 살다가 지금 뭐 이래저래 하면서 저게 그리고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병도 아니고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제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불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초등학교 때 그 가정통신문이 옵니다. 이제 아직 키우시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되게 둘이 앉아서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내랑. 그럼 이제 동의서를 쓰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불소라는 게 실제로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타고나기를 단단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인위적으로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똑같은 상황에 놓았을 때도 충치가 덜 생기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불소의 효과는 거의 100년 이상 전부터 이게 이미 이제 됐고요. 근데 불소라고 하는 걸 이제 과량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제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분명히 이점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딱 적절한 예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얼핏 떠오르는 건데, 근데 이제 관리가 잘 되거나 그러면 원자력이 에너지가 많이 생기지만 사실은 그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불소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과량이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통역과라서. 맞아.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수돗물에 다 이렇게 불소를 일정 양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방 효과를 내겠다라고 한 건데, 그게 이제 반대하는 여론이 워낙 높아가지고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소제를 이제 뭐 3개월인 내지 6개월 사이에 주기적으로 아이들한테 불소제를 도포를 하면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도포하는 걸로는 뭐 삼킨다거나 그런 일이 없는 한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그런 걸로 뭐 문제가 보고된 바는 없어요. 실제로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네. 잘 쓰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치아 우식증이라고 하죠. 뭐 충치라고 그러나요? 네. 뭐 단어를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써봤습니다. 원이라고 보통 우리가 치과에서 주로 쓰는 치료 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까 전에 충치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우식이거든요. 치아 우식증이고 충치는 뭐 벌레 충자 이런 걸 써서 보통 그게 벌레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치아에 벌레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움푹 패였다. 뭐 이런 즉각적인 이미지로 충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충치가 생기는 거는 치아가 삭는 거예요. 이렇게 삭아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삭게 되는 게 치아를 삭게 하는 거는 결국은 산이거든요. 엑시드라고 하는 거 있죠. 산인데 이 산을 내는 세균이 입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균이 많아진다는 거는 음식물이 많이 있으면, 그러니까 양치질을 안 하면 그 음식물을 먹고 세균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세균은 막 자기가 대사를 하니까 막 생산물을 만들 거잖아요. 그 대사 산물 중에 치아를 삭게 하는 애시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산이. 그래서 사과 뭐 이런 과일 종류는 오히려 산이 높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과일 종류도 산인데 그 과일 종류는 섬유질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이 저류가 되진 않아요, 거의. 양쪽으로 보호하고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또 한편으로는 이 섬유질이 칫솔질 역할을 하거든요. 세정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씻어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은 신 과일 같은 것도 좀 문제는 되겠죠. 뭐 레몬 같은 건 좀 문제가 되죠. 그렇죠. 될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비슷한 예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콜라를 많이 먹으면은 충치가 생긴다기보다는 치아가 좀 이렇게 패여요. 그리고 특히나 그 애기들이나 어른들 중에 콜라를 계속 먹고 머금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머금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혀가 닿는 앞니 쪽이 이렇게 패여 있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껍질이 하나 벗겨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삭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깨끗한 완전히 좀 퓨어한 그런 산 같은 거는 좀 치아를 삭게 하는 양태가 좀 다르고, 음식물 안에 들어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그 카라멜이나 이런 거, 그런 건 치아 틈 사이에 끼어 들어가거든요. 붙어가지고 그쵸. 계속 그냥 그러니까 빨리 먹어서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면 그쵸. 괜찮은데, 그쵸. 그런 애들은 이제 붙어있다 보니까는 그쵸. 더 증상이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저류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삭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실런트라고 하는 거를 하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 효과거든요. 치아에 있는 틈을 메우는 거. 거의 토목용어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치료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말강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거의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네. 나비잖아요, 그게. 수은이랑 여러 나비랑, 그러니까 형태가 납처럼 생겼는데 납 성분이 있는 건 그래. 아니고요. 참 막 얘기하셨구나,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해놓은 걸 보면 약간 납 같은 느낌이잖아요. 납이 아니라 수은이랑 다른 금속 성분을 섞어가지고 이제 일종의 금속화시킨 재료인데, 그거는 요즘 쓰지 않잖아요. 입안에서 수은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아까 불소 얘기한 것처럼 거의 초창기 100년 전부터 썼던 아주 오래된 재료예요. 그 재료가 좋아요. 사실은 굉장히 좋거든요. 저렴하면서도 되게 좋아요.
강도나 이 그쵸. 비슷하고 뭐 그런가 보죠.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성 대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 대비, 비용 대비 굉장히 좋은데 요즘은 거의 안 쓰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죠,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그 보호자들이 그런 걸 너무 이제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는 그 넘어간 재료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뭐 워낙 많아서 보통 뭐 간단히 한 3-4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일단은 달라지거든요. 작으면은 떼우면 돼요, 그냥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아말감이라고 하신 것도 그냥 떼우는 재료예요. 근데 커지면은 떼우는 재료로 힘을 못 받아요. 깨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커지면 그 중간에서 이제 뭐 너무 크고 손상이 크다 그러면 전체를 씌우기도 하고, 중간 정도 되는 거 떼운 거랑 전체 씌운 거에 중간 정도 되는 거를 금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또 하기도 하고.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금리 뭐 이렇게 그쵸. 뚜껑 씌우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크라운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전체를 씌우는 거를 크라운이라고 하고, 부분적으로 이제 떼우는 거를 충전이라고 하고. 요즘은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빛 같은 거 쏘이면 뭐 이렇게 굳는 것도 있고 뭐 희한한 거 많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레진이라는 건데. 그게 레진. 예, 그게 이제 아말감을 거의 대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진은 플라스틱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라스틱이 중합되는 그런 거잖아요. 빛을 쬐면 광중합이 일어나서 말랑말랑하던 게 단단해지거든요. 예. 신기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지금 보면은 충치가 자연 치료된다는 얘기를 얼핏 제가 주워 들었는데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많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치유된다는 걸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치유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치유된다는 게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멈춰버렸다 라고 한다면 치유가 되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충치가 생긴다는 거는 뭐냐면 삭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일부 치아가 약간 삭았는데 구멍이 푹 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삭는다는 걸 조금 다르게 보면 치아의 그 구조가 있거든요. 치아의 겉껍질은 돌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산화 인해석이라고 해서 뭐 CA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돌 안에 들어있는 거랑 비슷한 성분인데, 그게 이제 결정 구조가 돼 있는데 산이 들어가면 그 결정 구조를 이렇게 파괴를 시켜요. 그래서 성길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너무 커지면 얘가 이제 폭삭하고 주저앉으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충치 먹은 것처럼 되는 거죠. 대부분 뭐 흙이, 그러니까 돌이 풍화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쵸, 예. 들어와서 얘를 맞아요. 흐트러진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팍썩 주저앉기 전에 이제 얘가 광물질이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단단하던 광물질이 막 빠져나가서 안에가 이제 성길게 돼 있는데 재광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질이 또 다시 성분들이 들어와서 그 빠져나갔던 자리를 이렇게 채우면 다시 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제 리페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많긴 합니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상식적으로. 그런 것도 사실은 통계를 내기는 좀 어려워요. 통계적으로 얼마다라고 내기는 어려운데. 그럼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만약에 떼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인위적으로 떼운 게 아니라 그냥 치료 안 하고 놔뒀는데 재광화가 일어나서 성걸어졌던 게 다시 이렇게 단단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실제로는 가능은 해요. 보기보다는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불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재광화 시키는 거에 불소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초기 충치일 때 굉장히 작게 초기 충치가 생겼는데 잘 닦고 재광화가 일어나면 좀 색깔은 시커멓겠지만 이렇게 성걸어져 있지는 않아서 치료는 안 해도 된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별로 가능성은 없네요. 우리가 보통 치과에 오면 아파서 오지 그걸 보거나 뭐 이렇게 관찰하는. 그래서 아파서 오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기적인 필요가 필요하신 분들은 건축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맞는 말이긴 하나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정기검진이 정기검진하는 게 중요하다. 네. 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치주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케일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 네. 괴담 상당히 많은데 이것 좀 어떻게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면 이가 깨진다. 뭐 이거 말이 많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 치주는 또 왜 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치주 치료는 이제 치주 치료의 제일 1단계가 실제로는 스케일링이에요. 그 스케일링 이상으로 또 진행되어 있는 치료가 있거든요. 훨씬 더. 근데 이제 일단은 한 번 딱 하면 스케일링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마다 이제 하게 되는데 잇몸병이 없으면 스케일링 한 번으로 끝나고 잇몸병이 너무 안 좋으면은 굉장히 여러 단계의 치주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잇몸이 스케일링만 해도 되는 사람들은 스케일링을 받으면 별로 이상한 게 없어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시리지도 않고 뭐 크게 불편한 게 없는데 스케일링만으로 끝나지 않는 치주염이라고 하는 이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치주염이 잇몸에 그쵸. 치아 이제 충치가 치아 자체에 생기는 병이라면 치주염은 치아 주위에 그 뿌리에 있는 뼈 쪽에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물로 따지면 지하실에 문제가 생긴 거죠? 바깥에. 치아 이렇게 벽이 있으면 그 벽 바깥으로 뭐 흙이 파져가지고 치아가 건물이 넘어질 것 같다는 거라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잇몸이 굉장히 나쁘신 분들은 스케일링을 할 때 힘들어해요. 시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게 스케일링 때문은 아니고요. 뭐냐면은 치아가 이 치석이 치아 뿌리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걔는 떼내야 돼요. 떼내면 어쨌든 옷을 벗긴 거거든요. 뿌리가 드러나면 뿌리는 원래 시려해요. 굉장히 지저분한 외투를 막 이렇게 독소를 내놓는 외투를 입고 있는데 그 외투를 벗기긴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더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떼내면 그러면 옷을 확 벗긴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려해요. 근데 그거를 안 떼내면 점점 나빠져서 치아 뿌리를 싸고 있는 뼈들이 다 없어지면 치아가 흔들리면서 빼게 되거든요. 그래서 괴담이라기보다는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그거는 사실은 스케일링 때문이 아니고 또 뭐냐면은 덜 시리게 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게 있는 겁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치석을 많이 떼면 안 되고요. 조금씩 떼면서 이제 겉옷 이렇게 벗었다가 안에 있는 거 조금 벗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몸이 단련이 되면서 추위에 내성이 생기게 하는 것처럼 파카 벗고 그쵸. 안에 벗고 내려서 벗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적응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스케일링 같은 잇몸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거나 그러면은 시린 증상이 약간 생기긴 해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기술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옛날 스케일링하고 뭐 지금하고 차이가 많다고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기술이 없으신 분들은 실제로 좀 깨졌다고 뭐 얘기는 하시는데 기계의 차이가 좋아져서 그런 건지 그게 옛날이 제 20년 전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새로 나오는 그 초음파 진동인데 진동시키는 방식이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타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세게 이렇게 하면은 치아에 진동을 주는데 그 힘으로 치아가 깨지진 않아요. 예, 제가 분명히 20살 땐가 학교 치위생과가 있었거든요. 거기 여자애들이 막 납치 갖고 가가지고 자기네 연습한다고 그쵸. 하면서 그때는 막 뭘 들같이 생긴 걸로 뭐 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것도 그건데
이게 이제 스킬이거든요. 사실은 기술력보다는 기술에 약간은 차이는 있기는 한데 기술력보다는 사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면 파워를 체결로 하고 그러면 효율이 되게 좋아요. 톡톡톡 떨어지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옷을 떼내면은 치아가 시린다는 것도 느끼고 초음파 진동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그걸 보면서 떼내야 돼요. 근데 치유생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혀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죽는 줄 알았어. 그때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좋아진 게 말하자면 요즘은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되게 강화하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거칠게 있을 수는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끌려가가지고 미팅 시켜준다고 가서 끌려가면 거의 뭐 드라큘라가 돼서 나오고 그랬으니까 하여간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계가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기계가 많이 좋아진 건 있으나 결국은 사람한테 어떻게 소프트하게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의사가 문제였던 건가? 앞으로 잘 판단하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정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교정은 뭐 보통 대상자는 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나요? 이게 꼭 해야 되는 사람 안 해야 돼. 교정은 뭐냐면은 크게 그러니까 심미적인 것 때문에 교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뻐지고 싶어서. 그게 더 많은 건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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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교정을 의학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칼같이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치아가 삐뚤삐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렇다고 그게 병은 아니거든요. 삐뚤삐뚤했을 때 문제는 충치가 더 잘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심미적으로 이쁘지 않다는 건 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충치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펴주는 게 좋다. 이 정도가 되는 거지. 이게 병이기 때문에 교정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아니고 교정 영역에서 이제 병하고 관계되어 있을 수 있는 거는 예전에 우리가 언챙이라고 했는데 클레프트 립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입안까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구강 내에 그 치열이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발음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어렵다거나 그러면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또 아니면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그랬을 때 그런 재건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재건 플러스 교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거는 뭐 치료라고 하는 영역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되고 있는 그 교정은 거의 99%가 치료로 딱 나눠서 하기보다는 더 이뻐지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뭐 해야 되는 것보다 그냥 미용에 가깝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삐뚤삐뚤했을 때 분명히 우식이 잘 생긴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교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위아래가 이렇게 물리는 게 1급. 부정교합. 그쵸. 이렇게 된 게 2급, 이렇게 된 게 3급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급이나 3급이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을 상대로 한다면은 성인이 돼서 이게 그 성장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안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안모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안모가 그러니까 얼굴 형태가 이쁘다 안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형태는 기능하고 또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형태인 게 기능을 더 좋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상교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게 뭐 구호흡이 된다든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 그런 부분도 연관이 있어서 교정이 반드시 이뻐지기 위한 거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필히 하는 게. 그쵸.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커서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이게 딱 칼같이 나눠지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그런 대상이 있다 그러면 어렸을 때 성장기 때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은 그냥 성장이 끝난 다음에 뭐 대학교 정도 지나가서 하는 게 나은 건지. 물론 의사마다 판단은 다르겠지만. 그쵸. 그러니까
성장기 때 했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아, 그래? 성장기 때 하는 건 뭐냐면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더 교정 효과가 좋다. 그러면은 성장을 그 성장기 때 하는 게 좋아요. 성장기 때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성장을 다 끝나고 나서도 교정이 대부분 들어가요. 성장기 때 하는 교정과 성장이 끝난 이후에 하는 교정은 컨셉이 좀 달라요. 아, 예.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리는 친구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위에 치아가 갇혀 있는 거잖아요. 갇혀 있으면은 요 위에 있는 이 뼈가 덜 자라요. 치아가 나가면서 같이 자라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때 이거를 풀어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가 쑥 꺼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골격적인 부분이 있을 땐 성장기 때 그거를 해줘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켰는데, 보통 튀어나오는 거는 그 유전적인 거랑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는 성장을 못 해요. 원래 타고나기를 아래턱이 더 크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라도 해서 얘가 꺼지는 거는 막아 놓으면 이후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뭐 조금 더 이렇게 교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쉬워지는데, 이렇게 돼 있는 친구를 교정을 안 하고 성인이 된 채로 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수술을 해야 되죠. 이 뼈를 바깥으로 빼내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럼 어렸을 때 결국에는 아프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연히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얼굴 형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안 아프다고 그냥 넘어갔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거 아니에요. 자라면 자랄수록 차이가 날 거예요. 그쵸. 조금 나죠. 조금 나긴 해요. 근데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으면은 좀 보기는 어렵지만 의사들은 보면 그냥 다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은 맨날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자주 옵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진단이 제일 중요해서 진단을 해서, 그리고 또 그건 뭐냐면 이제 결국은 애기들이 하는 거라 어릴 때 교정 장치를 못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를 몇 년간 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는 당연히 어릴 때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좋죠. 근데 애기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격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보통 성장을 하는 게 뭐 3년, 4년 이렇게까지 가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지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교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어른의 좀 성장 다 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일사천리로 잘 나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랑니에 대해서 또 여쭤보면, 네. 이게 빼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네. 이제 우리는 그냥 무식한 상태에서 빼는 게 좋냐 안 빼는 게 좋냐, 뭐 통계상은 뭐 어떤 게 좋냐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고, 나중에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나중에 늙어서 틀니를 걸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이게 맞는 말인지. 늙어서 사랑니가 좋으면 틀니를 걸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치아는 다 망가졌는데 사랑니만 건강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3개나 남았는데.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사랑니인데 제일 안 닦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치아인데, 앞에 있는 걸 수 있는 다른 치아들은 다 망가지고 건강하게 사랑니만 남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괴담이 많네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걸 수 있죠. 건강하면.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니는 당연히 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케바케인데 안 빼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니가 문제가 없이 잘 나와 있으면 뺄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말이 사랑니지, 그건 제3 대구치거든요. 대구치라는 게 큰 어금니잖아요. 근데 보통 1대구치, 2대구치를 주로 쓰고 3대구치가 제일 뒤에 나와 있어서 쓰는데, 그게 배열이 딱 맞게 잘 나와서 위아래가 잘 씹히고 기능을 잘한다. 그러면 씹는 치아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잘 나오는 사랑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로 치면은 거의 그냥 이것도 통계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런 거를 막 통계를 내진 않는데 지금 보면 이게 치과가 다른 데에 비해서 별로 통계 이런 게 별로 없나. 그러니까 그 통계는 되게 엄밀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통계를 내는 건 의학적으로 크게 또 의미가 별로 없고, 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었다. 그렇죠. 돈을 들여서 낼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또 결과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니는 대부분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서 문제를 일으켜요. 거진? 예. 그러니까 잘 안 나와 있으면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그 문제를 일단은 환자가 아파요. 잇몸이 붓거나 잘 안 나왔다는 게 뭐냐면 다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음식물이 엄청 많이 껴요. 그러면은 일단은 막 부어서 한 20대 30대 정도 됐을 때는 부어가지고 아파해요. 많이 붓거든요. 제 사랑니들은 4개가 있었는데요. 네. 아직까지 새 애들은 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이한 한 놈이 올해 한 놈이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헤어졌는데 원래는 그쵸. 되도록이면 거의 안에 있어가지고 네. 그 전에 다 증상이 나타난다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20, 30대는 이제 잇몸이 부어서 아프고 이제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충치가 생겨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충치가 그러니까 제일 뒤에는 당연히 칫솔이 안 들어가서 안 닦여요. 충치가 생겨서 이제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냥 빼자. 앞에 치아들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굳이 고생하고 돈 들여서 치료를 하겠나. 그러니까 보니까 빼보니까 진짜 알턴이 뺀다는 말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딱 은밀하게 이게 절대적으로 옳고 이렇다기보다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서 결정을 하게 돼요. 제가 7년 전에 뭐 사랑니가 아파서 치과를 갔었는데 그때 사랑니가 아픈 게 아니고 감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돌려보냈었거든요, 저를. 근데 그 당시에 사랑니가 많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저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쪽 게 좀 썩었는데 빼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앞에 사람이 뺐는데 사랑니 주더라고요. 비닐 봉지에 싸갖고. 근데 요번에 제가 뺐는데 그게 뭐 법이 바뀌었다면서 안 주시더라고요. 이게 왜 바뀐 건지 난 그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게 얼마나 큰지. 원래 안 줘요. 아, 그래요? 적출물이라서 옛날에 준 것도 그냥 준 걸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적출물이라 안 주는 게 법으로 돼 있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네. 그럼 뭐야 그 사람? 근데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러니까 저는 어른이 달라고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지저분한 거 가져가지 마세요. 거기 이렇게 막 살점도 붙어 있고 피도 묻어 있고 오염돼서 지저분해서 가져가봤자 그냥 버리게 되는 거고요. 아기들은 이제 이갈이를 할 때 선물로 이렇게 그냥 가끔 이제 잘했어요 이런 어떤 그런 걸 주기 위해.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너는 이렇게 크고 있고 되게 좋은 일을 한 거야. 이런 의미로 이제 상 주듯이 그 유치 발치한 거를 이렇게 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적출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와서 줄 수 있는 건가요? 애기들도 원래는 적출물이기 때문에 주면 안 되지만 그런 거를 그렇게 칼같이 지키진 않죠. 잡아가진 않으니까. 네, 걸리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번도 걸린 적은 없을걸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는 빼서 주는 게 아니라 적출물이다. 그리고 제가 진짜 이거 보고 좀 웃었어요. 나는 달라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나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호기심이 많은 어르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제일 문제되는 질문인데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할 수 있는 환자, 할 수 없는 환자, 뭐 치료 기간도 뭐 워낙 다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은 또 어떻게 노인들도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다. 그쵸.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일단은
할 수 있는 환자와 할 수 없는 환자도 엄밀하게 나눠지진 않고요. 할 수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환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술이니까. 그러니까 임플란트라는 거는 뼈에 이제 드릴을 내는 거거든요. 뼈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이제 그런 좀 굵은 나사못 같은 거를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로 치면 뭐 파일 박는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공법은 똑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뼈를 어쨌든 건드리는 건데 그렇게 건드렸을 때 대부분 건강하고 뭐 별 이상이 없으면은 치유가 잘 돼요. 그러니까 뼈에다가 해서 그 임플란트하고 뼈랑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붙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딱 붙으면 씹는 하중을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치유될 때 치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골다공증 약을 굉장히 장기간 복용을 하게 되면 그 뼈의 치유력이 떨어져요. 그런 분들은 틀니를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골다공증 약을 드신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뼈의 치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일단은 끊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래서 위험도가 커서 틀니를 하겠다 그러면 틀니 쪽으로 가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 약을 끊어야 돼요. 근데 그 끊는 게 요즘은 이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약을 굉장히 오랫동안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뭐 한 80이면 굉장히 노령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80 이상 되신 분들도 임플란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골다공증 약을 최소한 10년, 20년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6개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의뢰서를 나가서 끊어도 되는지 아닌지 뭐 요런 거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끊어서 진료를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하고 상담을 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위험도가 있는데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난 너무 위험해서 못하겠다. 보호자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 복잡합니다. 네, 복잡합니다. 치료기간은 보통 이게 기간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치과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어떻게 하시는지 다른 치과는 모르겠고 선생님께서는 치과마다 다르다기보다는 어떤 거냐면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그러니까 박았을 때 잘 들어가고 물 수 있으면 짧은 거고 아니면 좀 길게 된다. 그게 이제 뭐냐면 뼈가 충분해서 그냥 잘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 위턱 아래턱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위턱 같은 경우에는 4개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그거는 이제 임플란트가 기술이 좋아지면 그 기간은 또 줄어요. 그래서 회사마다 임플란트 종류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한 3개월로 하고 짧게 2개월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1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1년 가는 경우는 뭐냐면 뼈가 없어요. 근데 임플란트는 해야 돼요. 그러면 뼈가 없네. 예, 뼈가 없는데 임플란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치과마다 다른 게 아니라 치과마다는 이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임플란트를 쓰느냐. 근데 그것도 크게 차이 없어요. 이제 요즘은 워낙 이렇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뼈의 상태가 어떠냐, 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1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요. 제일 간단한 게 2, 3개월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 근데 이제 뼈는 충분한데 마찬가지로 어르신이에요. 그러면은 뼈가 골다공 쪽에 있어서 성걸어요. 그럼 어르신들은 좀 더 기다려요. 굉장히 젊고 건강한 사람이다. 그럼 또 좀 짧게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중간 정도 뼈가 있다. 그럼 6개월 뭐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게 갑니다. 건물로 따지면 뭐 집안이 탄탄한 애들은 빨리 건물 올릴 수 있는 거랑 거의 뭐 그렇게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금. 네, 맞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 네. 뭐 그냥 다 그냥 뭐 상식 수준에서 네.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하여튼 뭐 원리는 비슷하다. 네, 뭐 네,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비용은 요즘에 꽤 많이 드나요? 이게 요즘 많이 평준화가 된 건가요? 이제 비용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뭐 금액을 얘기해 달라는 건 아닌데 이게 참 다 달라서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도 이게 재료비의 문제인지 제 표현으로 하면 시공비가 다른 거냐 재료비가 다른 거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시공비 영향이 많은지 아니면 재료비의 영향이 많은 건지. 저는 이제 그 비용이 책정되는 거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차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차값을 책정하는 게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책정을 하잖아요. 회사에서. 그 시장 가격이라는 것도 실제로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차인데 외국에서 팔 때하고 한국에서 팔 때 또 사실은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마진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책정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책정이 돼요. 시장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어떤 그런 합의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보면 보험 임플란트라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해주는 임플란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임플란트는 국가에서 우리가 내과를 가잖아요. 내과를 가면 자기 본인 부담금이 있고 이제 국가에서 내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책정해 놓은 그 요소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지금 한 120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한 사람 앞에? 한 개에. 한 개에 120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의사의 기술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 거라든가 재료값이라든가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이제 통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준을 그러니까 어딘가로 봐야 되거든요. 그거 기준으로 놓고 그러면은 요즘 비보험 임플란트는 그러면 얼마냐 천차만별인데 강남에서 60 받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120, 30, 150 받는 데도 있어요. 막 그만 얘기해도 되는 건가? 네,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100 정도에서 이제 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거를 선택할 때 값이 예를 들어 싸다고 해서 당연히 소비자라고 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는데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도 그 치과에서 뭔가를 할 때 60만 원짜리로 플러스 마이너스 인건비도 내고 뭘 내려면은 이윤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윤을 내는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언뜻 생각해서 싸니까 나한테 유리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뭔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케이스를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치과를 갔는데 60만 원짜리야. 근데 6개를 했어. 근데 그 똑같은 환자를 예를 들어 다른 의사가 봤다면 6개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케이스를 봐야겠지만. 근데 한 3개만 하고 나머지는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150을 하는 치과가 있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그거 정도를 지불하고 받는 이제 환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환자는 뭐냐면은 그냥 비싸니까 좋겠거니가 아니에요. 이 치과에서 진료받아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진료를 하고 어떻게 했고 나는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정도의 진료를 받겠다라고 합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나서 더 중요한 거는 사후 관리예요. 임플란트 문제되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특히나 강남에서 그냥 팍팍팍 심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심어놓고 이렇게 먹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게 두 개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만 해가지고 옆에 사후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의사마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얘를 차라리 그냥 세 개를 발치해버리고 심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맞아요. 계산이 달라지는 거죠. 그쵸. 그렇게 속성으로 해놓고선 나중에 뭐 사후 관리는 또 비용이 추가될 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의사는 하나만 해서 그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관리하는 비용을 태우다 보니 뭐 이렇게 세 개 한 사람하고 하나 한 사람하고 제가 그거는 이제 그 뭐 세 개 한 사람 하나 한 사람은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했지만. 예를 든 거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임플란트만 보는 게 아니라 진료를 어떤 시각으로 할 거냐예요. 임플란트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환자한테 의사의 판단, 그쵸. 진단이라고 진단의 하는 판단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임플란트 부분을 요즘 워낙 이렇게 비용하고 결부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임플란트를 해야지가 아니라 이 환자한테 지금 뭐가 필요한 거고 오래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은 당연히 내 치아를 오래 쓰면은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근데 그래서 오래 쓸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치석 제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스캐닝 합시다. 네. 빼는 거에 되게 높은 빈도가 잇몸 질환이에요. 근데 잇몸 질환은 아까처럼 뼈가 없어지는 거예요. 뼈가 없어지면 임플란트도 어려워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뼈가 좀 없어졌더라도 잘해서 그 없는 뼈라도 유지가 되게 만들어주면 그걸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설득하고 환자한테 잇몸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환자가 동의를 하고 이게 나한테 유리하구나 라는 게 납득이 되면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계속 잇몸 치료를 그런 하면서. 방식들은 보통 기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번 보고 이렇게 뭐 임플란트를 해야지 몇 개 해주세요 이렇게 다른 의료도 그렇지만 치과 의료를 저는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의사는 어떻게 하는지 나랑 맞는지 그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더 이상 도저히 버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고 동의를 하면 빼고 임플란트를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그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거의 뭐 연애랑 비슷합니다. 의사하고 뭔가 합의 계속 뭐 이렇게 대화하고 뭐 해서 최적을 찾아낸 다음에 맞아요. 너랑 나랑 합의했어? 그러면 하자.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임플란트나 그런 거는 조금 그런 게 좀 덜하다. 네. 그게 조금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계속 듣다 보면 정치적으로 와야 답이 무섭다고 오지 무섭다고 피하지 말고 자주자주 옵시다. 아플 때 오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플 때는 일이 엄청 커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검사를 먼저 할 수 있는 건 사실 치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과는 어디서 고장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지만 암 같은 것도 사실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니까 그거 하지만 입은 벌리면 되니까 그냥 자주자주 와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몇 개 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칫솔질을 잘하면 치매에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런 식의 약간 리포트 같은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예,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디 외신에 잠깐 보다가 주워서 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엄밀하게 치매를 뭐 개선시킨다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입안에 세균이 상당히 많잖아요. 밥을 먹는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항문까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이런 거잖아요. 위장까지 이렇게. 거기가 세균이 원래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입안에 있는 세균은 혈관을 타고 그러니까 입안에 있는 그 잇몸 안쪽으로 통해서 혈류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그 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피 속에 원래 세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많아지면 폐혈증이 되는 거잖아요. 죽기도 하고. 근데 적은 양으로라도 세균이 계속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입안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구강 내 세균이 들어가서 이제 뇌 쪽에 가는 그런 치매가 있는 환자들의 뇌에서 그 혈관에서 이렇게 피를 빼서 세균을 동정해 봤더니 그런 구강 내 세균이 있더라. 그런 약간의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초기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 실제로 데이케어 센터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꼭 이를 닦입니다. 뭐 이게 뭐 이를 꼭 그거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 되게 입안에 있는 세균이 요즘은 이제 점점 입안의 세균을 줄여야 된다는 게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군요. 이론적으로는. 잇몸 마사지 하면 뭐 치과 안 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안 와도 되진 않고요. 그쵸. 계속 얘기했잖아. 와야 된다고. 마사지해서 병이 안 생기진 않을 것 같잖아요. 좀 좋아질 뿐이지. 그렇죠. 우리도 맨날 집에서 그러면은 그 안마기 있으면은 안 아프게. 그쵸. 그죠? 조금 알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막 아니 보니까는 이게 제가 무슨 TV 프로그램인가 그런데 이상하게 막 이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인가 지금 궁금해서 안 하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낫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다. 그렇죠. 그게 병을 치료하지는 않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잇몸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이거 외신에서 봤는데 얼핏 보기에 아무 효과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대표적인 잇몸약이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이건 제가 삐해서 넣어드릴게요. 예. 없어요. 예, 그 라는 거는 치과 의사들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죠. 네. 그거 드시는 것보다 비타민 C나 비타민 D나 확실히 효과 있다라고 하는 미네랄이나 아니면은 뭐 안티바이오틱스 요즘 많이 유산균 차라리 그런 거는 다른 효과가 증명이 됐거든요. 그런 거 드세요. 아 그래요? 아, 돈 벌었습니다 지금. 나이 들어도 안 먹는 걸로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시린니의 그 치약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보면은 제가 그때 한번 시려가지고 몇 번 써봤는데 이게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몇 번 써보셨어요? 한 2주 했나 봐요. 근데 별로 꾸준히 한번 해봤는데 그럼 또 세게 닦으면 안 된대. 맞아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아니 속 터져가지고 그냥 며칠 그냥 시리고 말면 뭐 낫겠지 했는데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넘어갔는데. 좀 지났더니 네. 그러니까 이것도 효과가 없지는 않은데 획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근본적인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효과가 그러니까 조금 길게 쓰면 효과가 있기도 하는데 다시 재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왜 시리냐면요. 치아에 뿌리가 드러나면 뿌리 안쪽에 그러니까 치아 머리는 돌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안 시린데 그 돌멩이 안쪽이 드러나면 시려지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미세하게 치아 내부로 가는 이렇게 길이 열려 있어요. 아주 미세한 길이. 아주 미세한 금이나 구멍이나. 그쵸. 그러니까 그 원래 구조적으로 그런 길이 있어요. 아 그래? 예, 치아가 이렇게 깨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치아 내부가 아주 미세하게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효과적으로 잘 막히겠어요? 네. 크게는 없다. 그쵸. 어차피 침도 계속 나오고 한데. 네. 그래도 너무 싫을 때는 뭐 좀 써보면은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 근데 스케일링하고 낮았어. 결론은 자주 옵시다. 질문은 거진 다 한 것 같고요. 제가 웬만한 그 소소한 것들은 다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제 질문이 어떠셨는지. 너무 많은 걸 물어보여가지고 지금. 아니요, 그 되게 좀 신기했어요. 아,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줘야지라고 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구나.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눈높이가 되게 다르구나. 서로 바라보는 이렇게 그래요? 관점이 그런 거를 새삼 좀 느꼈던. 전문가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하면서 뭐 하다가 보면 그런 게 좀 있긴 하죠. 제가 여기 오면서 느꼈던 거는 블로그를 봤는데 블로그에 그 이에 대한 상식보다 다른 게 더 많아 보면 되게 감성적이고 뭐 이렇게 인문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느티나무 의료사역에서 이게 한 달마다 오는 거 보면 그 안에도 결론을 내기에 그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상황을 되게 편하게 쉽게 설명하고 나중에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데 글도 잘 쓰시는구나.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결론이 양치질 잘하자였죠. 결론이 다 그래요. 옛날에 요즘 애들은 모르는데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결론은 버킹엄. 여기 와보니까 구스타프 클림프의 그림이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키스를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이거 싸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미지라고 해도 저작권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비싼데 그래서 인문학에 충실한 치과에 오자. 이게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일반 잡지를 두는데 여기 책도 보면 애들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스테디셀러, 뭐 고전 이런 거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좀 다른 치과다 좀 생각이 들었고 오늘 말도 안 되는 이런 질문에 아니에요. 다 답변해 주셔가지고 매우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들으면 또 다를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좀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